오늘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데,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기보다 그냥 평균적인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평균적인 가격이 다 오르는 건데, 1960년대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률이 정책을 펼치면서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꽤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역시 13.2% 정도 올랐고, 오일 쇼크도 1974년에 왔죠. 그것 때문에 기름값도 80% 정도가 훅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도 1970년대에 1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물가 상승률이 3000%입니다. 3000%. 이런 인플레이션에는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랑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을 하면 소득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많이 사겠죠. 많이 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발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감세 이런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서 가계나 기업의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오는 그런 정책에 따른 국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또 오기도 해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생산 원가가 늘어나서 또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런 종류예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막 무서운 거다, 인플레이션이 막 이런 일을 뭐 불러일으킨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까? 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까요? 만약에 경제 침체가 오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국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정책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계속 시중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렇죠.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을 찍어내면서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게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국채라는 건요,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도 그렇고 은행한테도 그렇고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뭐 채권자가 생기고,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이자율 얼마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쓰고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차용증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국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고, 국가가 개인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국채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한국의 은행이 만약에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에 한국의 은행이 국채를 샀어요. 우리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이자를 얼마 주기로 하고, 우리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국가는 어때요? 돈을 풀겠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기업에서, 가게에서 돈을 계속 쓰겠죠. 돈이 늘어나니까, 돈이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고 가게에서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계속 경기가 막 부양이 되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통화량이 늘면요, 일시적인 효과는 굉장히 빵 하고 큰데 이게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일상 수준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려요. 하이퍼라는 건 이제 우리 막 사이언 넘어서 초사이언 넘어가죠. 그런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곳이 몇몇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가요, 2008년 7월 기준으로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뛰었냐면요, 2억 %가 뛰었어요. 2억이 그냥 뛴 게 아니고 2억 %가 뛰었어요. 네, 2억 %. 당시에 돈이 있으면 오늘 쓰는 게 낫다 라는 말이 돌았어. 왜? 왜냐하면 내일 되면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줄게요. 기다려봐봐요. 이거 애기가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애기가 장 보러 가는 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구걸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얼마라고 써있냐 하면 20만이에요. 20만. 애들이 돈을 20만 뭉탱이를 이렇게 들고 그냥 장 보러 가고 물건을 사고 하는 거예요. 감이 아직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제보다 오늘 한 5%, 하루에 5%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엄청난 거죠.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훅 정말 폭발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봐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10,000원을 10,000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우유를 500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 10,000원도 돈이 아닌데 우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우유는 계속 사람들이 소비해야 되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건데 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돈이 막 뚝뚝 가치가 떨어져요. 이제 그냥 10,000원짜리를 막 불에 태워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예전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적이 있거든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는 이랬어요. 애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놔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애들이 돈 갖고 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2008년 안에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냐면요, 이거를 숫자로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여기 보면 짐바브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2008년 한 해에 맨 밑에 이만큼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돈이 아니고 %예요. %입니다. 얼마가 올랐냐 하면 898 해 %. 해. 억, 조, 경 이런 게 아니야. 해.
해 퍼센트입니다. 당시 짐바브웨에서 시장을 보려 그러면 가방 가득 돈을 채워야 됐어요. 그리고 밥을 한 끼 먹잖아요. 밥 한 끼 먹으면 돈을 이만큼을 내야 돼요. 이게 밥 한 끼예요. 밥 한 끼가. 정말 노답이죠. 밥값으로 밥보다 더 무거운 돈을 줘야 돼요.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마을버스 한번 타잖아요. 마을버스 한번 타는데 3조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50센트. 1달러도 아니야. 50센트. 이거를 3조를 주면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점점 이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10,000원이 그냥 휴지보다 못한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높은 단위의 돈을 찍어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이 나왔냐면 100조 달러 100조 달러짜리 이 지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다 지폐예요. 이 숫자 엄청 많죠? 자, 그래서 100조 달러짜리 초고액권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온 걸까요? 왜 온 걸까? 이 짐바브웨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나 100조 달러짜리 돈을 찍어낼 만큼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걸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왜? 당시에 1964년 당시에 짐바브웨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독립을 빰 한다고 순식간에 막 외국인들이 막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야 이제 식민지 아니래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1%도 안 되는 그 백인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의 부를 다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국민의 1%도 안 되는 백인들이 전부 다 막 돈도 갖고 있고 정권도 막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8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름은 로버트 무가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대통령이 독재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아프리카의 김일성이라고까지 부르게 된 거예요. 어디 있나요? 짐바브웨가?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크게 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마다가스카르라는 곳 보이죠? 맨 오른쪽 섬 마다가스카르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예요. 오케이? 대충 어딘지 알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버트 무가베라는 사람이 독재 정책을 펼쳤어요. 독재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약간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도 좀 그렇고 본인의 뭐 약간 정책을 위해서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식민지, 우리나라가 독일을 했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6,000개 정도의 백인 소유 농장을 싹 다 몰수해버립니다. 싹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들한테 풀었어요. 물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풀었겠지만 본인과 본인 친인척들한테 이렇게 땅을 야금야금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당시에 이 백인들은요 관계시설도 확보를 해놨고 이걸 위해서 자본 투자도 했고 당시 그것과 관련해서 뭐 회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농토가 비옥해졌고 농업시설이 되게 유지가 잘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국민들한테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은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니까 막 관련 시설도 없어지고 점점 토지 비옥도는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토지 비옥도는 떨어지게 되고 자기 땅을 뺏겼던 이 외국인들은 어때요? 자기 기업까지 몰수하려고 하니까 빨리 해외로 떠야 되잖아요. 해외로 뜬 거예요. 자본을 막 순식간에 다 회수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짐바브웨 안에 있던 이 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농업 관련해서 관련 시설, 기업, 회사 이게 다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농업 수출국이었는데 이제 막 이 비옥한 농토가 막 점점 막 망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농업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에는 쌀을 다 갖다 파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쌀을 사다 먹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아까 이 지도 보여줬죠. 짐바브웨가 이제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짐바브웨는 여기 끝에 있는데 요 밑에 쪽에 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인데 당시에 콩고에서 내전이 생겼어요. 콩고는 여기에요. 중간에 잠비아 지나서 자이레 지나서 콩고 요 조그만한 나라 이 콩고 안에서 내전이 터졌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 콩고 내전이 생겼는데 여기에 13,000명을 파견합니다. 13,000명을 파견해요. 당시 인구는 1,3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3,000명을 파견을 했어. 왜? 콩고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콩고의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다른 자원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먹어보려고 내전에다가 군인들을 투입을 했어요. 군인들을 투입하면 어때요? 군인들도 먹여야 되죠. 또 여기 아프리카 지나서 또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비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겼으면 또 몰라. 근데 졌어. 깨졌어.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국가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돈은 돈대로 썼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하면 또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주로 전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전쟁 관련해서 자금 같은 거를 독일한테 다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독일이 계속해서 돈을 그래, 전쟁 배상금. 전쟁 배상금을 위해서 독일이 계속 돈을 찍어냈어요. 봐봐요. 독일도 전쟁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짐바브웨도 콩고 내전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2006년에 원래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IMF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다고 한 번에 20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20조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야, 돈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20조를 찍어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통화량이 왜 증가했는지를 조금은 알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독재를 하다 보니까 독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일반인들이 나한테 불만을 품고 나한테 막 들이대더라도 경찰들, 군인들을 잘 해놓으면 내가 위치가 공고해지거든요.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 불리기를 시도합니다. 자기 세력을 불리면서 군인과 경찰들, 즉 공무원들의 월급을 3배를 많이 줬어요. 이 3배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60조를 또다시 찍습니다. 돈을 앞에서 IMF 갚는다고 20조를 막 찍어내더니 이제 자기 세력을 위해서 사람들 월급 올려준다고 60조를 막 찍었어요. 60조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겠죠. 너무 많이 풀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 8월에 1000대 1로 이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화폐 개혁을 어떻게 단행하냐면 지금 우리 돈에서 공을 3개를 빼는 거예요. 뭐 2개를 빼는 것도 상관없고 하나를 빼는 것도 상관없어요. 공을 뒤에서 빼는 거예요. 이걸 리디노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공을 뒤에 3개를 빼려고 했는데 이 화폐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화폐 개혁에 성공한 예가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바브웨 역시 화폐 개혁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짐바브웨 현재는 자국 화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일본 달러를 갖다 쓰게 됩니다. 일본 달러를 갖다 쓰는데 일본 달러 1달러당 짐바브웨 달러 얼마냐면 삼경 5,000달러. 삼경 5,000달러. 환해서 원으로. 지금 말고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가 했어요. 삼경 5,000달러당 미국 1달러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환해서 원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이게 화폐 개혁이라는 게 자 바꾼다 바꿔 자 시동 겁니다 부릉부릉 하다가 자 가요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화폐 개혁 시작이야 이렇게 해버려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환에서 원으로 잘 바뀌었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잘 성공을 한 예예요. 자, 아무튼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되게 배짱이 같은 성격이었어요. 맨날 술만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맨날 술만 마시는 형이 있었고요. 동생은 형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번 다음에 저축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버는 대로 계속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빵! 하고 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누가 살아남았죠?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놀고 먹은 애가 잘 살 것 같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형이 잘 삽니다. 왜요? 왜죠? 동생은 그동안 은행에 모아놓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진짜 3년을 일해가지고 3억을 모았어. 3억을 진짜 열심히 주식까지 하면서 3억을 딱 모아놨는데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식사를 한번 하는데 3억씩 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버스 한번 타는데 3조를 내야 돼. 이 상황이 된 거죠. 돈이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은 어때요? 술을 마시면 뭐가 남습니까? 술병이 남겠죠. 그런데 이 술병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서 병의 가치가 계속해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병을 갖다 팔아. 갖다 팔면서 형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동생이 나중에 형 술병 2개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병테크 대박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서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